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문학 공부합시다. 2주 1차 시에는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에는 단군 신화, 한국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단군 신화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3차 시에는 이제 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좀 비교해서 비교 문학적인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신화와 인간 심리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한국 문학에서 왜 갑자기 그리스 신화를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차 시에 때 이제 설명하긴 할 텐데 2주차에 어떤 공부를 하는가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단군 신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고려 청렬왕 때 그 일현 스님이 그 지은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이 내용을 소위 이제 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이제 그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그 한민족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개국 신화 맨 처음에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제 문학 시간에 한국 문학 시간에 단군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군 신화 속에는 한국 문화의 어떤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질들이 두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볼 텐데 2차 시에 1차 시 한국 문학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2차 시에 한국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단군 신화를 공부하고 근데 이제 단군 신화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리스 신화는 이제 어떤 거냐? 서구의 그 문명, 서구 문명의 두 기둥, 그러니까 정신적 기둥이라고 할 만하죠. 그 두 기둥이 하나가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이제 그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이제 소위 확장해 가면서 이 그리스 문명을 매우 이제 그 높게 평가해서 이 그리스의 어떤 그 문화유산, 문화적 어떤 정신적 유산을 그들의 정복지에 이제 주입을 하는 그런 것이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형성된 문명이 이를테면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정신 문명의 한 축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발원하는 이 헬레니즘이다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이제 로마에서 또 국교로 인정을 받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구의 문명의 두 기둥이다, 정신적 문명의 두 기둥이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 문명의 그 근원인 그리스 신화, 이제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는 물론 단군 신화에 비하면 엄청나게 풍부하죠. 풍부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볼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신화와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서구의 어떤 문명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하고 상당한 영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비교 문학적인 측면에서 3차 시에는 신화와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어떤 뭐 요소들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1차 시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가 이제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한국 문학이란 뭐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한국인 작가가 요건 형광펜으로 잘 안 되네. 형광펜이 안 되고 그냥 합시다. 한국인 작가가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한국 문학이란 무엇이냐? 그 개념에 있어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무엇으로? 한국어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문자가 근데 문자가 이제 언제 만들어져서 15세기 중엽에, 그쵸? 1443년에 만들고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연구를 하고 그래서 1446년에 15세기 중엽에 이제 반포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신라 때 이제 한자가 들어온 거고,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야말로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 문학은 이렇게 구비 문학과 한문 문학, 그다음에 국문 문학, 이 세 가지 양상의 문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오다가 근대 이후에, 근대에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근대는 한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경과하면서 이때를 이제 불행하게도 근대라고 하는 거죠. 근대 이후 그러니까 이제 국권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언어가 이제 정신적 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어 국문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오히려 나를 뺏기고 난 다음에 더 그래서 이제 단일한 언어 문자 기반을 진행이 되었다. 자, 이것은 하여튼 한국 문학을 개념 정의할 때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이다 이거고, 한국어, 이를테면 우리 국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한문을 이용해서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한문 문학도 우리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문자가 도입되기 이전에 소위 구비 문학, 구술 문학은 역시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이제 말로 표현했을 노래했을 것이니까 그것을 그 역시 구비 문학도 우리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게 7페이지짜리인데 이게 이제 좀 그좀 개괄적으로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서 분량은 좀 많고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그 일테면 뭐 중간 시험을 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뭐 이걸 출력해 가지고 꼼꼼히 밑줄 쳐가면서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공부 다 했던 거예요.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개념과 그 주된 내용들 공부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챕터로 쫙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일단 뭐 공부를 해 봅시다. 고전 문학은 한국 문학에서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대로 구분하는 거죠. 시기로.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는 일단 같은 궤도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가 있고 한국 문학사가 있고 그런 것인데, 고전 문학은 이제 그 다수설이 뭐냐면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문학을 고전 문학으로 하자. 그 이후는 근대 문학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근대 문학을 포함해서 현대 문학을 하자. 근데 현대 문학은 또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를 현대 문학으로 하자. 이렇게 고전과 근대와 현대 문학을 좀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오개혁 한말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고전 문학, 그 이후를 근현대 문학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제 그 구분하는 이제 기준은 또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고전 문학에서 고전 문학에서 일단 구비 문학이 있고 한문 문학이 있고 국문 문학이 있고 그러겠죠. 표기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그럼 구비 문학은 또 설화, 민요, 무가 쭉 넘어가야겠어요. 이거 다 하고 나면 다 하면 2차 시에 25분, 26분에 다 못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비 문학 중에서 특히 한국 구비 문학의 특성을 띠는 갈래가 판소리와 민속극이죠. 조선조 후기에 발생해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예술로 사랑을 받고 있는 판소리, 창과 안일이 발림으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뭐 복합 예술 형태의 장편 서사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판소리 중에서 춘향가, 그 다음에 심청가, 놀부가 뭐 이런 것이죠. 특히 이제 춘향가는 그
이제 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서 널리 수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오페라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변형되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또 그 변형과 수용 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춘향가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춘향과 이몽룡,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매우 보편적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춘향가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통렬한 비판 의식도 같이 있죠. 그래서 춘향가는 널리 이제 노래하고 있는,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한문화, 이거 지금 표기, 언어의 표기를 가지고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전 문학 중에서도 구비문학 중에서 구비문학 있고 한문학은 이제, 그러니까 신라 때 그 한자가 도입돼 가지고 사실은 그 한문 문학이 이제 크게 융성한 것은 고려 광종 때부터 과거제도와 함께 융성하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사대부들이 그 지배층, 극히 일부인 지배층이 어떤 표현 수단으로서 한문을 이제 사용을 했지요. 그러긴 한데 신라 시대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광주, 뭐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뭐 쭉쭉쭉 전부 다 두 자릿수죠. 우리 지명이 대부분 지명이 두 자리인데 이거 다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를 뭐 빛고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구를 달구벌, 왜 달구벌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데 그 이렇게 고유의 우리 지명을 전부 두 자릿수 한자로 바꿔버렸죠. 신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대. 예, 그러니까 뭐 문자가 없다가 문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자가 도입되니까, 한문이 도입되니까 아주 그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것이 있었을 법해요, 당시의 지식인 계층에게. 그러니까 전부 다 지명도 한자로 바꿔버리고, 어쨌든 한문학은 이제 고려 때 이렇게 뭐 과거 시험에서 한문학, 그러니까 중국 일테면 그 유학의 어떤 경전들을 이제 그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제 이 자신의 입신양명 뜻을 펼 수 있었을 테니까 이때부터 아주 융성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려 광종 때부터. 그다음에 한문학엔 대개 이제 시와 산문이죠. 한시라고 하죠. 고전 시가, 그다음에 고전 산문,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지상의 송인님을 보내며 이거 공부했죠 우리가. 이기보의 동명한편은 워낙 그 이제 서사시니까 내용은 다 모르고 그렇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력적으로만 공부했어 고등학교 때. 정약용 뭐 됐고, 가전은 이제 소설 이전의 단계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가전,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 형식으로 쓴 글들, 특히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임춘의 국순전, 공방전, 이기보의 국선생전, 술, 이렇게. 그 다음에 김수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뭐 이런.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걸 미리 좀 이야기할까요? 뭐냐면 우리 한국 문학의 그 어떤 그 전통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풍자와 해약, 그러니까 비판 정신이에요. 비판 정신. 한문 문학도 그렇고 국문 문학도 그렇고 비판 정신이 그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지배 체제라든가 그런 지배 계층의 어떤 부패 내지 위선, 이런 것들을 통렬하게 그 비판하는 그런 비판 정신이 고전 문학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고전 시가 이런 것이고, 쭉 내려가면 뭐 향가라든가 고려, 소교, 경기체가 이것도 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니까 쭉 그냥 이렇게 가볍게 봅시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국시대 노래인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것이 이제 중국의 노래니 어쩌니 말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조선의 그 작품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향가도 뭐 향찰로 표기됐다 그런 얘기고 향가는 이제 향가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이제 서교 민요를 다듬어 민요가 뭐 민가에서 불렀던 노래를 말하는 거죠. 고려 서교도 같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경기체가는 한문을 많이 활용했던 소위 이제 그 사대부들이 불렀던 폼 잡고 불렀던 그 얘기죠. 공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서교 중에서 가시리 청산별고 이런 것은 뭐 오늘날에도 노랫말로 쓰이죠. 가시리 청산 뭐 이렇게 그다음에 경기체가 자 그다음에 시조와 가사의 발생 시기 되게 이제 시조하면 그 리어말 산초 후 고려 후반기 그다음에 조선에 시작하는 그쪽에서부터 이제 시조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사는 사실은 조선의 시대에 좀 나왔죠. 물론 경기체가 고려의 경기체가로부터 조선의 가사가 이렇게 이제 발전됐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요.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지금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문소설 최초의 국문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 아까 이제 그 우리 문학의 전통, 한국 문학의 전통은 이제 그 통일한 비판 정신이라고 했죠. 홍길동전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왜 신분, 차별, 그 적서로 인한 구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한 비판이 들어있죠. 김만중의 구운몽은 이제 세속적 출세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그런 욕망의 헛됨을 보여주는 굉장히 문학성 높은 작품으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아주 거의 의무적으로 공부 다 하죠.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그러니까 판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정착된 것이죠. 이 판소리부터 소설화된 일본의 작품들. 춘향가 여기도 나오네. 춘향가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문자로 이제 춘향가가 춘향전으로 이렇게 이들 작품의 대부분은 근원설화가 있고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문자로 정착된 이런 이제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근대에 관한 이제 고전에서 근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근대 문학.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가 뭐냐? 근대성은 뭐냐? 이거 보면 이제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세계관에서는 과학적 계몽주의를, 윤리관에서는 휴머니즘을, 삶의 양식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아의 발견을 지향하는 반봉건 근대의식이 반영된 문학 양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서구에서는 그 이제 서구의 역사에서 그 중세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뭐 중세의 그 종교 계획이라든가 르네상스가 이제 그 소위 문해 부흥을 이제 문해 부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뭐 철학 사상과 문화 예술을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려서 부흥시키자고 하는 것이 소위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주의죠. 인간 그 휴머니즘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게 근대적 사유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또 영국의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근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중과 민족주의의 개념들 세계관에서는 이제 어떤 주술적 세계관이 아니라 신중심의 주술적 세계관이라 이성 중심의 과학적 계몽주의, 윤리관에서는 그러니까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래서 문학 역시 그 자아의 발견, 근대 문학의 핵심은 이거 다 포괄해서 되면 자아의 발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왜냐하면 그 이제 이 근대 문학 이전에 고전 문학은 결국은 집단이죠. 집단 의식의 발현이죠. 뭐 춘향전이라든가 심청전이라 춘향전은 결국은 춘향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여인의 절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윤리적 동목을 강조했던 당대 그 어떤 세계관의 반영이죠. 집단이죠, 집단. 심청전도 마찬가지죠. 심청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효사상, 효윤리를 떠받들었던 그 당대의 윤리관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집단 의식으로부터 이를테면 개인의 발견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게 이제 근대 문학의 봉건 이를테면 그 중세 봉건 시대를 그 반영하는 고전 문학과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개인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근대 문학의 중요한 어떤 그 변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의 경우는 가보교육 이후에 한말에 한국 사회 근대적 변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 산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개화 개몽을 통해서 근대 민족 국가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한국의 근대 문학을 채우고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을 전환 시기로부터 한일 합방 요거 이제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한일 합방은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을 좀 정당화해주는 이게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썼던 그 글을 뭐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지워야 돼요. 한일 강제 병합 뭐 그래서 한일 늑약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하여튼 뭐 이제 근대 한국에서 근대 문학 갑오개혁을 전환 시기로부터 한일 이제 병합이 병탄이 1905년이죠. 이걸 이때까지 개화기 문학, 과도기 문학이라고 하고 그래요. 근대시 쭉 넘어가죠. 개화기 소설, 이것도 한일 합방 잘못된 표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을사 보호죠. 이거 아주 잘못된. 일본이 조선을 보호했다 이것이니까 아주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고쳐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자료 제공할 때는 고쳐서 올릴게요. 그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잘못된 용어들 한일 을사 늑약 그 치욕적인 조약이다 그 말이고 한일 병탄 이제 합해진 것에 대한 어떤 한탄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쓰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제 이걸 개화기 소설 이제 과도기 소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건 구체적으로 다음 차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910년대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뭐 30년대 이렇게 그 시와 소설들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현대 문학이 이렇게 그 열린 것인데 우리는 이제 역사가 이렇게 해방됐지만 이게 진정한 해방이 아니란 얘기죠.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한 미제국주의가 사실 군인이 와서 미군이 우리를 통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단되고 또 이제 그 어떤 세계사적인 냉전의 과정에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각각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념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들의 체제를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 분단 체제가 활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 민족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0년대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문학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 2차 시는 단군 신화가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단군 신화를 공부를 2차 시 하겠지만 요 부분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 부분 40년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현대 문학의 어떤 그 전개 양상 요 부분을 그 2차 시에서 2차 시 앞부분에서 좀 다루고 그런 다음에 한국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단군 신화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 시에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신화와 어떤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거의 많은 부분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인간의 심리를 그 적절하게 그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비교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2차 시에 이제 단군 신화, 3차 시에 그리스 신화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한국인의 삶과 문학 2주 1차 시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주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2차 시에서 요 부분부터 다시 연결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지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